자, 반갑습니다. 똘똘한 경제입니다. 여러분, 2026년 1월 3일 새벽, 세계가 잠든 사이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로 침투했고, 침실에서 자고 있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생포했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 단 한 줄의 글로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 납치됐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일까요? 아닙니다. 이 작전 뒤에는 엄청난 경제적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입니다. 3032억 배럴. 숫자가 실감이 안 나시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냐면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7%를 차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672억 배럴이니까 베네수엘라가 300억 배럴이나 더 많은 겁니다. 현재 배럴당 가격을 70달러로만 계산해도 약 21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세경원이 넘어요. 한국 GDP의 12배가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석유가 많으면 왜 가난한 거야?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집에 금고가 하나 있는데 금괴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금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알긴 아는데 금고를 열 기술이 없어요. 바로 이게 베네수엘라의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는 대부분 초중진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진흙처럼 끈적끈적한 석유예요. 일반 석유는 물처럼 쏟아지는데 베네수엘라 석유는 꿀처럼 천천히 흐릅니다. 그래서 뽑아내는 것도 어렵고 정제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희석제라는 걸 섞어야 하는데 이것도 수입해야 해요. 1970년대에 베네수엘라는 이 석유를 국유화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을 다 쫓아냈어요. 우리 석유는 우리가 개발한다. 멋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빵집 주인이 제빵사를 다 해고하고 혼자 빵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결과는 뻔하죠. 베네수엘라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1997년에 300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100만 배럴도 안 됩니다.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도 세계 생산량의 1%밖에 안 되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지금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재미있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에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서방우는 미국의 핵심 이해구역이다. 서방구가 뭡니까? 북미와 중남미를 말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이 동네는 내 텃밭이야라는 선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돈로주의라고 부릅니다. 1800년대 먼로 독트린의 현대판이에요. 당시 먼로 대통령은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손대지 마라고 했죠. 트럼프는 지금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손대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중국일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2024년 4월 트럼프가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쉐브론은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이죠. 트럼프는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끊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 들어왔습니다. 2024년 3분기에 베네수엘라 석유의 80%가 중국으로 수출됐어요. 미국이 빈자리를 중국이 차지한 겁니다. 중국 민간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유전 2개를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집 앞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금광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못 파는 사이에 옆집 사람이 와서 파기 시작한 겁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바로 이게 트럼프가 느낀 감정입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외부 세력이 서방호에서 우리 국민을 약탈하고 우리를 밀어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외부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중국입니다. 자, 그럼 이 작전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볼까요?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마두로를 생포한 과정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자,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화려한 공격이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미군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베네수엘라군이 저항을 안 한 겁니다. 트럼프는 직접 말했어요. 베네수엘라군은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내부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내부 소식통을 포함한 소규모 팀이 수개월 전부터 마두로가 어디서 자고 뭐를 먹고 뭘 입는지 파악했다. 심지어 그의 반려동물까지 관찰했다. 반려동물까지요? 이 정도면 완전히 해부한 수준입니다. CIA는 8월부터 베네수엘라 현장에 팀을 투입했고 델타포스는 마두로의 은신처를 실물 크기로 복제해서 침투 연습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마두로 체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700억 원입니다. 누군가 이 돈을 받았을 겁니다. 누가 받았을까요? 아마 베네수엘라 고위군 장성이나 정부 관리겠죠? 신화통신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무력 행동과 거액의 현상금, 경제적 압박이 마두로와 밀접한 베네수엘라 엘리트들을 소외시켜 좌파 지도자를 전복시키는 행동에 나서도록 유도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두로 주변 사람들이 배신한 겁니다. 왜 배신했을까요? 돈 때문이죠. 베네수엘라 경제는 완전히 파탄 났거든요. 2013년 마두로가 집권한 이후 7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서울 인구가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16배를 벌어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가계 평균 수입의 72%가 식량 구입에 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700억 원을 제시하면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뭘 할 건데? 트럼프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적절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다. 베네수엘라를 운영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상 점령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필요하다면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강력하게 관여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빵집 주인이 빵을 못 만들어서 망하니까 큰손 투자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돈 대줄게. 대신 빵집은 내가 운영한다. 이게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한테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쉐브론을 비롯한 미국 석유 대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노후한 석유 시설을 재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이 다시 올라가겠죠. 1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 300만 배럴로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법입니다. 트럼프가 한 짓은 명백한 주권 침해거든요. 유엔 헌장 2조 4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간다. 트럼프는 이걸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미국을 제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쿠바, 이란도 미국을 비판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미국의 동맹국들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와 정의를 위해 대담하고 역사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줘서 고맙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는 전진한다. 자유 만세라고 환호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갈릴까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는 친미 국가예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적의 적이 제거된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미칠까? 첫 번째, 유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 석유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가가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을 정상화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현재 베네수엘라는 하루 100만 배럴도 안 만드는데 미국 기술이 투입되면 200만 배럴, 300만 배럴로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러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하면 달러의 위상이 더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석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지거든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 손에 들어가면 그만큼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오를 수 있어요. 세 번째, 미중 경쟁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베네수엘라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에요. 중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손을 뺀 게 아니라 쫓겨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죠. 베네수엘라 석유의 80%를 수입하던 나라가 중국이었으니까요. 이제 중국은 다른 곳에서 석유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중동에서 더 많이 사오겠죠. 중동 석유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네 번째, 한국 기업들의 기회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이 재건되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정유시설, 파이프라인, 탱크, 선박, 건설 장비 등등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조선 건설 플랜트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어요. 다만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행동이 선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무력으로 생포해서 자국으로 압송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려워하겠죠? 우리도 미국 비위를 거스르면 저렇게 당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패권의 힘입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집어던지고 불량 초강대국의 시대를 본격화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국제법이나 유엔 결의를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겁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가장 노골적인 제국주의 선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에너지 안보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은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예요. 베네수엘라 사태로 국제 유가가 변동하면 우리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요.
지난 20년간 한 방울도 안 사왔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타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중국이 베네수엘라 대신 중동에서 석유를 더 많이 사면 중동 석유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달러 자산을 일부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하면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달러 강세가 예상돼요.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네, 우리가 쓰는 석유, 가스, 밀, 옥수수 가격이 다 오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를 일부 보유하는 게 방법입니다.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달러로 가져가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원자재 가격 변동을 주시해야 합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금, 구리, 리튬 같은 원자재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미 금값은 온수당 2,700달러를 넘어섰어요. 역대 최고치 수준입니다. 자산의 5%에서 10%는 금으로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금 ETF나 골드바 같은 걸로요. 네 번째, 조선건설 플랜트 관련 주식을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재건에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요. 트럼프는 수십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했죠.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석유시설 재건, 파이프라인 건설, 정유공장 현대화 등에 쓰일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중동 플랜트에서 실적을 쌓은 기업들이 유리합니다. 다만 정치적 리스크가 크니까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국제 정세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저항 세력이 생길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봐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결의가 나올지,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중요합니다. 이런 변수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단순히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려는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석유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에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트럼프는 이겼습니다. 마두로를 생포하고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점령했으니까요. 이제 미국 석유 기업들이 들어가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재건할 겁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 유가는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너지 안보를 점검하고 달러 자산을 확보하고 원자재 가격을 주시하고 관련 산업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사태는 단순히 중남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니까요.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기억하십니까? 석유 가격이 4배로 뛰었죠? 준비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준비 못한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1997년 IMF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한다. 준비하라. 지금까지 똘똘한 경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세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